미국의 보수단체 인사들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라는 국방 분야의 보고서가 있어서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동맹국과 반드시 결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재래식 전력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봤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작전본부의 이세환입니다. 저희 작전본부는요, 국내외 방산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해외 국제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만의 시각으로 한번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행정명령이 뭘까? 우리 동맹국이지만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보다는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부터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살펴봐야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공포는요, 또 다른 공포를 낳아요. 그 공포는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럼프의 세계관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바 미국의 동맹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동맹 체제에 대한 회의, 이게 첫 번째. 1987년에 트럼프가 자기 사비 당시 $10,000입니다. $10,000. 여러분, 1987년에 $10,000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자기 돈 $10,000를 들여서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보스턴 글로브, 그리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하나 냈어요. 이 기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미국이 일본이나 사우디 같은 부자 나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한 막연한 공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였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도 꺼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트럼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한테 편승해서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 칠함대가 일본과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봐요. 이 동맹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치의 공유, 그렇잖아요.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을 우리가 동맹으로 맺음으로써 이들과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또한 뭐가 있냐면 이들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동맹이란 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공유를 같이 해야 되고 상호 이익이 있어야지 동맹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게 아니죠.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 보호비 내라. 그래야지 공평하다는 거.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 동맹에 굉장히 회의적인 것. 동맹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세계관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허울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즉 트럼프는 뭐냐면은 무역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트럼프가. 항상 누구한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야, 우리 공정하지가 않아. 공정해야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공정은 뭐냐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공정한 거예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공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권위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뭐예요?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조금 달라요. 트럼프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90년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만나면서 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 이거 물러 빠졌는 사람이네. 저렇게 물러 빠져서 어떻게 나라를 이끄냐라고 하면서 그건까지 했죠. 뭐예요? 89년에 천안문 사태 일어났잖아요. 89년에 천안문 사태 일어났을 때 아, 러시아가 중국 같이 했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왔을 거다. 이런 그건까지 서슴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누구 만났어요? 김정은을 만났죠. 김일성도 카터가 만난 게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최초예요. 북한 정권은 서방 지도자를 만나려고 하질 않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내가 저걸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나쁜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가갔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슈키지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사우디 이제 왕가를 비판했던 언론인이 하나 있어요. 카슈키지라고. 근데 이 사람이 트리키의 대사관에서 2018년에 살해가 됐죠.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2018년이면 언제예요? 트럼프 재임 시절입니다. 언론인이 살해되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말 안 했어요. 그때까지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2021년에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이 카슈키지 사건을 꺼내들었죠. 그래서 사우디를 압박했을 때 사우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내내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에서 굉장한 냉대를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트럼프의 세 가지 중요한 세계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맹에 대한 회의. 두 번째,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 번째, 독재자나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호감. 근데 이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살펴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뭐예요? 중요한 건 뭐다?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문가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이제 외교의 시대는 갔고 뭐 거래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권위주의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위주의 정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그 나토는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조직이에요. 예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 이게 낡은 기관이라고 굉장히 혹평했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GDP의 2%를 분담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동안 나토가 2% 낸 적 거의 없습니다.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경제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막 이래가지고 1%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었어요. 2% 제대로 안 냈어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거 걸고 넘어졌죠. 야, 너네 2%안 내면 어떻게? 우리 빠져. 우리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그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위협받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해서 우리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려면 너네 정확히 분담금 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2% 장난에 3% 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5% 내.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덜컥 2022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트럼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들어와서 전쟁이 터져버렸다는 얘기죠. 전쟁이 터지니까 모든 나토 국가들이 지금 뭐예요?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토 회원국들이 2% 이상을 낼 거고, 특히 에스토니아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뭐라고 했어요? 3% 내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 트럼프의 압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안보 위험이 실질적으로 느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러시아는 어떤 국가죠?
핵 무기가 엄청 많은 국가예요. 근데 눈을 돌려서 나토 회원국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프랑스와 영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핵은 쓰라고 있는 건 아니죠. 과시형이고 이건 어떤 핵클럽 이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이걸 군사적으로 봤을 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쪽의 핵 무력이 막강한데 과연 영국과 프랑스만으로 될까? 더군다나 나토 동맹국의 어떤 한 나라라도 외부에서 침입을 받으면 나머지가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동맹 맞은 나라를 싸워줘야 돼요. 만약에 나토 동맹국 중에 한 나라를 러시아가 핵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토 가입국에서 미국이 빠진 상태, 즉 미국이 나토에 대한 핵 우산을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대신해서 자기 동맹국을 위해 러시아한테 핵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핵 공격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왜? 자기한테 쏘면은 러시아도 쏘겠죠.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이 빠진 나머지 나토 동맹국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위협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 보여줬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는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도 미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든 나토 국가들이 트럼프가 예전에 얘기했던 2%는 맞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했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는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트럼프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선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이 2%가 아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원한 3%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트럼프 임기 중반까지는 3%로 맞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문제 없는 나라는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전 세계 정상들이 줄 서서 누구만 날라고 해요? 트럼프만 날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당연히 있으니까. 트럼프 일기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한 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킬까? 철수시켜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보좌관들이 가서 다 뜯어말렸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2기 때 말씀하세요.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소를 지면서 그래, 그럼 2기 때 할까? 오케이, 2기 때 할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미국이 의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한반도에서 무조건 미군 병력이 한 28,000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해놨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발언하고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봤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2017년에 트럼프가 한번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시진핑이 이렇게 했거든요. 쌍중단을 하자. 요거 받아들여요. 이 쌍중단이 뭐냐면 시진핑이 얘기한 게, 첫 번째 북이 더 이상 핵 개발하는 걸 막자. 그리고 북이 더 이상 도발하는 걸 막자. 이걸 중단한다. 이걸 중단하는 대신에 한국과 미국은 뭘 해야 되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쌍중단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을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항상 한미 훈련을, 이거 워게임이다,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 게임이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해. 나 이거 싫어. 이거 돈 낭비야. 하기 싫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 싫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중상주의 무역의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미국 이외의 국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을까? 돈이 많이 드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할 때 어떤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나요? 전쟁에 개입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질 겁니다. 이건 뭐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뭘 싫어하냐? 전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돈이 많이 드니까. 대신 트럼프가 즐겨하는 건 뭐예요? 협박이죠. 압박과 협박을 즐겨합니다. 대신 실제로 전쟁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뭐로 규정하고 워게임으로 규정하고 이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러면서 일기 때 트럼프가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 공화당 쪽, 미국 보수 쪽에서의 그 싱크탱크가 있죠. 헤리티지 재단. 이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미국의 보수 단체 인사들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라는 국방 분야의 어떤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하려면 동맹국과 반드시 결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봤을 때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특히 동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육해 공군 전력이, 재래식 전력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다. 이런 결론을 트럼프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해군력과 공군력은 일본이 낫지만, 여러분 일본은 뭐가 없어요? 탄도미사일이 없다고. 얘네가 미사일을 못 만들잖아. 얘네가. 한국은 탄도미사일 능력도 굉장히 좋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은 제 태평양 함대에 항공모함이 있고 요코스카 항에,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해병대 기지가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기지 병력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이게 여단 규모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보면 거의 28,000명, 25,000명이 훌쩍 넘어가는데 뭐가 있냐? 중장비들이 있어요. 전차나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대만 침공했어요. 그럼 걔네 병력만 오나? 딸랑딸랑? 아니요. 공격 헬기도 오고요. 그다음에 뭐야? 탱크도 오고 장갑차도 와요. 중장비가 온다고요. 그럼 이런 중장비를 제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비행기로 탱크를 나르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주한미군에 있는 게 뭐냐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해서 신속 기동 부대가 있어요. 이런 부대를 굉장히 빨리 옮길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의 조짐이 있으면 뭐냐면 일단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그 미군 수송기나 이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가 돼요. 괌도 전개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그 어떤 거점을 마련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제주도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제주도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봐봐, 예전에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한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 병력이 어느 정도 대만으로 이동하더라도 한국 육군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백을 충분히 한국 육군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국 해군의 그 항공모함들이 있는 데가 산둥반도예요. 산둥반도죠. 우리나라가 가깝죠. 우리나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한국 해군이 여기에서 중국 해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일본 해군이 오는 동안에. 이것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능력이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한국 해군의 잠수함.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신형 잠수함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중국하고 전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중국에 대한 충분한 견제를 한국이 해줄 수 있다. 이걸 지금 미국은 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바랄까요? 그 정도 능력이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말이 이거 60만, 50만이지. 이거 유럽 한가운데 갖다 놔봐. 동남아 한가운데 갖다 놔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두드러 패고 다닙니다. 한국 공군력이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공군이 대만으로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굉장히 중국한테 견제와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을 갖고 있지만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고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2기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해한 게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 이때 헤리티지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은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가 있었어요. 미국의 정책은 예전에 중동 우선 정책이었다가 2010년대 중국이 크면서 뭐예요? 아시아로 회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져 버린다? 미국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보고서 트럼프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조금은 뭐 어떤 바꾸거나 좀 다듬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만의 어떤 유사시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역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해 봐야죠. 지금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외교의 시대는 갔고 거래의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미국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야,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 방위비 100억 달러 내라고 한다. 우리가 내는 방위비의 8배를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지레 겁만 먹나? 외교의 시대에서 거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쪽에서 이런 딜을 제안하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거래를 제안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겁만 먹죠? 그리고 한꺼번에 100억 달러 인상 못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건 깡패 국가가 됩니다. 물론 언어로선 이렇게 압박을 하지만 그 다음 테이블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합의점을 찾아갈 때 우리는 과연 미국한테 어떤 거래를 제시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미국한테. 특히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왜냐?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헤드 대 헤드로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누굴 만났어요? 김정은을 만난 거예요. 뭐 일단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다 하고 다 된 다음에 정상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담화 발표하고 사인하고 그런 게 많아요. 트럼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모두 가서 자기가 직접 딜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런 성향을 아니까 지금 뭐예요? 트럼프 당선인 시절부터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쓸 거 아니야. 전 세계 정상이 줄을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페어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지금부터 왜 겁을 먹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 처지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하거든요. 방위비 분담 협상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같은 조건 가지고 항상 하거든요. 나도 일본 싫어요, 여러분들. 나도 일본 싫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역사 문제 얘기한다? 이거부터 나도 나갈 거예요. 이거. 일단 다물고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나도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정서죠. 하지만 이건 일단 접고 당장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를 상대요? 동맹국을 상대로 국익을 생각해야 돼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본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배알은 뒤틀려도. 제가 단언컨대요. 외교는 히스테리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둘러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있죠. 미국 있죠. 그렇죠? 그다음 누구예요? 깡패 같은 북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전교에서 5등이야. 내가 전교에서 5등이야. 전교에서 5등인데 우리 반에 1등부터 4등까지 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반에 누구 있냐? 나를 스토킹하면서 진짜 괴롭히는 양아치도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외교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니까. 슈퍼 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여 있고 더군다나 깡패 국가도 우리가 휴전선을 맞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외교를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요, 외교를.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알이 뒤틀리더라도 미국, 특히 트럼프와 어떤 방위비 협상을 할 땐 일본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서 타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 북한이 거짓말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기 때 트럼프가 다시 나와서 북한 핵 문제 김정은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